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20번째. 양이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결코 제국을 꿈꿔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주었든 안 해주었든 간에 미국은 우리가 꿈만 꾸어오던 이상을 선언해 준 유일한 나라야.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을 선언했잖아. 그 이름은 처음 듣는데. 사샤가 톡 쏘았다. 양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인이 됐지. 내 생각엔 자신이 약속한 것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죽은 것 같아. 그분은 고인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살아있어. 사샤가 외면한 채 말했다. 형은 너무 종교적이야.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하품을 했다. 민족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연출은 글 쓰던 손길을 멈추었다. 정원에는 소복소복 한 방울이 내리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저녁까지 한 잔은 좋게 쌓일 것이다. 혼자 있는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는 이제 연환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집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들이 추운지 배고픈지 열이 있는지 혹은 작업을 너무 오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느냐고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이란에게 이 집을 내달라고 정했던 것이다. 사샤도 그 집에 함께 있었다. 샤샤는 몇 달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더니 놀랍게도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겠다며 기독교 학교에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사샤는 때로 밤에 들어왔고 어떤 때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엔 책을 몇 권 들고 일찍 들어오더니 식사를 마치고는 제 방으로 물러갔다. 그는 대체로 나아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양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다. 연초는 한숨을 내쉬고는 단호하게 생각을 돌렸다. 그가 지금 아들에 대해 느끼는 걱정은 과거 한여에 대해 품었던 그리움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한여는 타인이었지만 샤샤는 자신의 일부였다. 그러나 아들 역시 얼마나 자주 타인이 되는지.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현대 국가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새로운 침략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해안을 지킬 해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북쪽에는 옛부터 있어온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요새와 보루를 건설하고 엄중한 방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미군에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이 미군을 도와 공동의 적인 일본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양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옆에는 검은색 단비 코트로 몸을 감싼 작고 날씬한 처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에 닿은 눈송이들이 반짝이며 사그러들었다. 두 사람이 고개 숙여 절을 했다. 저희가 방해를 한 거군요, 큰아버님. 양이 말했다. 아니다, 아니야. 이제 막 논서를 다 썼다. 연춘이 말을 받았다. 큰아버님, 이쪽은 마리코 아라키 양입니다. 양이 말했다. 연춘은 한번 가볍게 고개만 숙였고
마리코는 여러 번 몸을 굽혔다. 양이 그녀의 코트를 벗겨주었다. 속에는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오른쪽 가슴에 고름을 맨 수놓인 연한 황급색 공단 저고리와 기다란 진홍색 치마였다. 연추는 치맛자락 밑으로 황금빛 작은 신발이 오똑하니 치켜든 코를 보고서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모용수구나. 연춘이 말했다. 들어와요. 좀 앉아요. 서양식 의자를 몇 개 갖다 놨어요. 나는 바닥에 앉아있다가 가끔 의자에 앉아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시키죠. 그 말을 듣고 마리코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춤으로 붑니다. 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내게 맞는 방식은 아니오. 그녀가 의자에 앉자 양도 따라 앉았다. 연추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탁자 옆에 방석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이거 큰 아버님보다 높이 앉게 됐군요. 하지만 이렇게 서양 옷을 입고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으니 용서하십시오. 양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태도로 말했다. 그런 양복을 입고 있어서 더 늘씬하고 커 보였다. 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린 늘 의자에 앉게 될 것이야. 연춘이 대꾸했다. 양과 마리코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번에도 양이 먼저 입을 열었다. 큰아버님, 마리코 양이 오늘 밤 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큰아버님을 뵙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야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전 마리코 양이 염려스러워요. 하지만 마리코 양은 아주 용감해요. 우릴 도와줄 겁니다. 마리코가 끼어들었다. 전 별로 용감하지 못해요. 전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선생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을 받을 사람들 손에 전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연춘은 마리코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를 가늠해 보았다. 연춘으로서는 그런 류의 평가는 많이 해본 바였다. 생사가 걸린 메시지를 전할 만한 사람을 찾기란 얼마나 힘들던지 이 매력 있는 얼굴에서는 믿음직스러운 점들을 볼 수 있어 저기에 만족스러웠다. 솔직한 얼굴이었고 장난기도 있어 보였지만 그것은 간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장난기였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줄 생각을 다 하셨소? 그가 물었다. 마리코는 주저없이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이가 조선 사람이어서 저도 조선을 위해 일하는 셈이 된 것이지요. 그녀는 양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양인가? 연출은 자문해 보았다. 사샤. 양도 속으로 묻고 있었다. 마리코가 말을 이었다. 다시 말씀드려 전 한낱 여자에 불과해요. 전 여자이기 때문에 한 남자를 위해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이의 나라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아요. 연추는 여전히 그 사내가 누군지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기다렸지만 마리코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개며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은색 열쇠를 꺼냈다. 연추는 그 열쇠로 서랍 뒤에 감춰져 있는 칸을 열고 거기서 세 통의 편지를 꺼냈다. 미리 써뒀지요. 그가 말했다. 낮지만 엄숙한 목소리였다. 받을 사람들은 그가 읽어보라고 양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양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계속했다. 대통령께 가는 서신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연춘이 두 번째 편지를 가리켰다. 직접 워싱턴에 가게 될 것이야. 이 친구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지. 이건 극히 중요한 내용이야. 대통령이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알고 있었다면 2년 전 조선을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외 한두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신탁 동치하에 두자고 제의할 수는 없었을 게야. 우리는 4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이야. 그중 한 나라가 러시아라면 어떻게 되겠니? 그분께 올리는 편지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어떤 파멸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다. 여기서 연춘은 숨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너무 흥분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다물고 헛기침을 한 다음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두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살 테니까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우리가 일제시대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이제까진 일본이 러시아를 막고 있지 않느냐. 일본 놈들의 고문을 받으면서 살이 뒤틀리고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을 겪은 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들은 말 없는 가운데 존경심과 경외감을 표하면서 꼼짝 않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연춘이 자랑스러웠다. 살아있는 갈대라는 전설적 인물이 되어 있어서 자랑스러웠고 지금은 고초를 겪어 수척해 있지만 영웅적이고 이기심이 없으며 키가 큰 힘센 남자여서 믿음직스러웠다. 얼굴은 귀티나고 선이 굵었지만 고생을 많이 해 좀 일찍 주름이 잡히고 굵은 머리는 벌써 하얗게 새었다. 양이 불쑥 말을 꺼냈다. 큰아버님, 사샤에게 마리코 양이 편지를 가지고 미국에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했지 않고 연춘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한 말을 깨닫고는 마리코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이지 나쁜 아이는 아니요. 그 아이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뿐이요. 잘 달래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지요. 양아, 널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때 오른쪽 문이 열리더니 샤샤가 들어왔다. 자기 이름을 들은 성 싶었다. 그는 양복을 입은 채 오른손에 모자를 들고 팔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면 놀란 척하는 걸까? 양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춘이 곧장 빠른 어조로 말했다. 들어오너라 얘야. 양한테서 들었지. 그 편지를 전하는 중이다. 간단하지만 분명히 아주 분명히 썼다. 대통령께는 이제 사본인데 보관용으로 따로 준비해 둔 거다. 너도 아니까. 너도 알고 있어서 기쁘구나. 양아, 생각이 달라졌다. 사사한테 이야기한 건 잘한 일이야. 사사도 우리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연춘은 서랍의 서류들을 뒤적거렸다. 그래, 이거다. 맞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연춘은 편지를 꺼내 크고 맑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우리 조선인들은 지난 2년 동안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각하와 영국 수상 그리고 중국 국민정부의 장개석 주소 세 분이서 합의하신 몇 마디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목을 행여 각하께서 잊으셨을지도 몰라 다시 적어봅니다. 위에 말한 강대국들은 조선의 노예 상태를 유익하여 적당한 때가 되면 해방과 독립을 부여할 것을 결정한다. 각하, 이 구절은 우리들 가슴에 아로새겨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이라니요. 이 낱말로 된 짧은 구절 속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양은 또 한 번 예지의 순간을 맞았다. 그는 애원자적 중압감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피하려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었지만 그래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운명, 그 무거운 낱말이 꼭 커다란 베이스 드럼을 힘껏 친 소리를 가까이서 들은 것처럼 귓전에 윙윙거렸으며 그 반향이 미래에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뒤쪽에서 샤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내에 가는 길입니다. 마리코 양, 문 앞에 탈 것을 대기시켜 놨어요. 함께 가시죠. 양이 돌아섰다. 마리코는 내키지 않은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난감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묻고 있는 시선이 양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마리코가 묻기라도 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연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샤샤를 따라 방을 나섰다. 이 편지들을 가져가야지요. 연춘이 소리쳤다. 그러자 양이 말했다. 제가 오늘 밤에 갖다 주겠습니다. 아직은 마리코 양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날 저녁 양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여행길에 가져갈 옷가지를 챙기는 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다. 일본 기모노, 대담하게 다리 옆을 튼 좁은 중국옷, 프랑스 의제 이브닝 드레스, 영국 나사 양복, 러시아 모피 옷들이 돗자리에 깔린 마루 위에 쌓여 있었다. 하녀 셋이서 마리코의 지시에 따라 조용한 가운데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내려버린 결정들이 못마땅해서 양 미간을 장뜩 찌푸린 채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양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 장지문을 닫았다. 그리고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결국 어디 다녀오셨어요? 당신도 못 보고 떠나는 줄 알았잖아요. 말을 타고 왔어요. 눈이 한자나 되게 와나서 비행기가 뜨는지 공항에 알아봤는데 예정대로 뜬답니다. 오늘 밤 극장에 오실 건가요? 예, 하지만 당신 방엔 가지 않겠어요. 공항에도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는 못 만날 겁니다. 그녀는 사슴처럼 미동도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쌓여 말했다. 샤사는 무슨 돈이 그리 많죠? 새 옷들은 또 어디서 나고요? 나도 모르겠소. 당신도 샤사가 두렵죠? 아니요,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왜 당신은 사샤가 날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죠? 지금은 샤샤와 다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당신은 예술가예요. 당신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그녀가 잘라 말했다. 샤샤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아요. 편지 가져오셨어요? 예.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마리코의 기모노 앞섭에 밀어 넣었다. 사샤더러 극장에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보면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잊은 채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별이라는 시면이 벌써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돌아올 때쯤엔 그녀가 말을 받았다. 제가 돌아올 그땐 전쟁이 끝나 있을 거요. 그럼 우린 그 말은 그대로 연연한 한숨이었다. 양이 손을 내밀자 그녀가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다가 놓으면서 그대로 그녀에게 안겨버렸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두 사람은 하녀가 장지문 뒤에서 부를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 서 있었다. 아가씨, 황금색 드레스는 파리로 가는 짐에 넣을까요? 뉴욕으로 가는 짐에 넣을까요? 그녀는 양에게서 몸을 떼고 애원하는 듯한 눈길을 남기고는 방을 나갔다. 양은 다시는 그녀와 단둘이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사샤가 공항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양은 알지 못했다. 그는 극장에서 사촌을 보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그는 미국인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된 어려운 수술을 혼자 했다. 혼자 하기는 처음이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마침 정신을 집중해야 할 일이 생겨 다행이었다. 양은 정오가 되어서야 수술을 끝마쳤다. 환자는 생명이 붙어 있었고 살 수 있어 보였다. 미국인 의사가 감탄했다. 훌륭한 솜씨였어요. 나는 잠시 당신이 동맥을 놓칠까봐 걱정했습니다. 양 선생은 타고난 외과 의사요. 그 수술을 이렇게 훌륭히 해낸 의사는 본 적이 없어요. 환자는 칼에 잘린 젊은 사내였는데 폐에 관통상을 입고 심장에도 손상을 입었다. 양은 사고 경위를 알고 있었다. 양은 그 사내가 새로 조직된 폭력혁명 단체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제 살아났으니 다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양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가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미국인 의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존스 홉킨스에 보내고 싶어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병원이 몇 있어요. 심장동맥 수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얽힌 동맥은 처음 보았어요. 흰 가운을 벗으며 양이 대답했다. 조선식 매듭이죠. 빨리 만들 수도 있고 한 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요. 당신은 기술이 있어요. 미국인 의사가 양의 어깨를 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지금쯤이면 마리코는 뉴욕까지 거의 절반을 갔을 것이다. 첫 편지는 곧 안전하게 그녀의 손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우아하던 춤출 때의 그 작은 손, 그 마지막 날 저녁 그녀는 조선 전통 민속춤으로 고별 공연을 가졌다. 그날 밤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칼춤이었다. 그녀가 양손으로 칼을 다루는 쌍칼춤의 달인이었던 고대 신래의 유명한 소년 무용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소년의 명성은 반도 전역에 퍼져나가 신라와 적국, 백제의 왕 앞에까지 불러가기에 이르렀다. 그는 왕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이 어찌나 훌륭했던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며 환호했고 왕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소녀는 앞으로 뛰어나가 왕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물론 소녀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신라 백성들의 사기를 드높였고 신라인들은 그를 기념하여 칼춤을 보존해 왔다. 마리코는 전통 양식을 살려 소년 얼굴에 가면까지 쓰고 손에는 손잡이에 술이 달린 칼을 들고서 두 발을 나는 듯이 율동적으로 놀렸다. 춤이 끝나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가면을 잡아채 벗어버리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고서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다. 양은 그녀의 두 눈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인사를 한 다음 폭이 넓은 황금색 띠 자락을 뒤로 날리며 뛰어 들어가 버렸고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무한의 시간, 생애 처음으로 심장의 명의인 그가 가슴이 옥죄어 옴을 느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다. 양은 그 말을 곰곰 새겨보고 그날 밤 자기 방에서 글로 옮겨 한 편의 시를 썼다. 말씀은 옳지만 그러지. 집착은 크나큰 고통일지나 이제 나의 가장 심오한 성취, 나의 내면의 노래, 평생 갈 노래. 양은 그것을 정성껏 베껴서 서명을 생략한 채 봉투에 넣은 다음 주소를 적어 뉴욕의 마리코에게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위험하니 쓰지 말자고 약속한 바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인 검열관이라 해도 시를 가지고 어쩌겠는가. 미국 대통령이 어느 봄날 졸지에 서거했다. 그 소식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조선 방방 곳곳에도 흘러들었다. 양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께 알리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갔다. 연춘이 그를 가까이 앉혔다. 편지는 어찌 되었다던 아무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양이 대답했다. 후임 대통령이 우리 편지를 받아볼지는 전혀 알 길이 없구나. 시리에 찬 연춘의 말이었다. 양이 동감을 표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기다릴 수밖에요.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다. 양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일했으므로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사샤가 어떻게 지내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 나라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긴장된 기다림이었다. 전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전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쟁을 종식시킬 방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다.
경성에서는 경찰의 강함이 나날이 더 심해져 갔고 이 나라 전역을 짓누르고 있는 갖가지 동지에는 한층 엄해졌다. 감옥은 어디나 만원이었고 학교는 감시를 받았다. 독일이 항복하자 긴장은 더해갔다. 조선인들은 누구나 일본이 항복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항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조바심이 났다. 일본인들 눈먼 고집통이야. 연춘이 내뱉은 말이었다. 국민들은 군부의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양이 말을 받았다. 때는 한여름이어서 그들은 더위를 피하느라 정원에 나와 있었다. 사샤는 강아지를 금보고 연못에 집어넣어 지분대고 있었는데 양은 그 작은 짐승이 겁에 질려 떠는 꼴을 보고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냅다 연못으로 달려가서 몸을 떨고 있는 강아지를 두 팔로 꺼내 안았고 샤샤는 고기들을 놀래주려고 잘가를 물에 던졌다. 파리에 가렵니다. 양이 심중을 밝혔다.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이란이 입을 열었다. 나도 파리에 간 적이 있다. 우드로 윌슨을 만나러 갔지. 많은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왔더구나. 윌슨은 우리가 자기에게 몰려들어 저마다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는 놀랐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두려워하고 있었어. 할아버지네들을요? 샤샤가 심드렁하니 물었다. 그 자신을 이란이 말했다. 북쪽 산줄기에서 천둥이 우르렁거리더니 시퍼런 번개가 어슴푸레한 하늘을 갈랐다. 안으로들 들어와요. 순이가 문에서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서늘한 데를 두고 방으로 들어가기가 못내 아쉬운 것이었다. 샤샤만이 혼자 문간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돌연 숲을 속에서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끌어내어 못에 던져버렸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무덥고 길기만 한 날들이었다. 마리코에게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모든 전선에서 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다. 그렇다 해도 그들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다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양이 이 환자를 맡았다.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는데 그 남자가 네모로 작게 접은 종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 식의 전원에는 익숙한지라 양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돌아서서 쪽지를 폈다. 종이에는 미국이 일본에 보내는 최후 통첩으로 항복 조건과 항복하지 않을 경우 11개 도시를 폭격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환자 쪽으로 몸을 돌려 침대에 걸터 앉아 몸을 굽히고 그의 베개를 고쳐 베어주는 척하면서 물었다. 그 도시들 폭격당했소. 6도시요. 여기서는 그런 소식 전혀 못 들었는데 나는 방금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이요. 항복은 아직 안 했소. 일본 정부는 지금 분열되어 있소. 온 건파가 러시아더러 중재해 달라고 정했답니다. 미국의 경고는 안중에 없어요. 비웃는 거죠. 다른 도시들은 그 도시들도 파괴될 거요. 2차 경고로 전단이 수백만 장 뿌려졌소. 국민들은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다음번엔 뭐죠? 미국은 가공할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 다음번엔 그거요.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이요. 러시아가 아니요. 간호사가 다가오자 양은 자리를 떴다. 그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가서 양복을 벗어 던지고 한복을 입었다. 그리고 변복을 하고서 병원과 도시를 벗어나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한편 집안에는 벌써 술렁거림이 있었다. 연춘이 북쪽에서 온 과일 장수에게 은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사과며 복숭아들 사이에 분명히 러시아제인 어떤 물건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정원에 있던 연춘은 그 남자가 흥정을 하는 사이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연춘이 몇 마디 묻자 그는 야릇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가까이 하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북쪽에는 러시아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말이 귓전에 울리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긴 등 의자에 누워 대나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며 연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장죽의 한쪽 끝에 달린 작은 노쇠 대통에서 재를 탁탁 덜어내고는 독하면서도 맛이 좋은 담배를 재워 넣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이 담배를 즐기고 있었다. 연춘이 다시 큰 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어째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란이 대답했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대고 담배를 깊이 빨았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럼 전 시내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다시 지하 쪽과 선을 대야겠습니다. 연춘이 언성이 높아졌다. 늙은 아버지에게 꽤나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란이 말했다. 진정해라. 그러다간 죽는다. 일인들이 널 감시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 저들은 네가 움직이길 기다리는 것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다 알고 있어서 네가 움직여봐야 도움이 안 되겠다기에 하는 소리다. 아픈 척해라. 가서 자라고. 열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라. 나는 네가 살 가망이 없다고 알리고 다니마. 우린 기다려야 해.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하면 정권을 인수할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게야. 하지만 만약 러시아 군대가 항복하고 진주하는 사이에 짧은 순간이 다만 몇 시간에도 있을 게야. 그 짧은 순간이 그 시간이 있길 바라자꾸나. 그들의 이야기는 샤샤가 대문을 벌컥 열고 뛰어드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그의 두 눈은 커져 있었고 얼굴은 지금 할 말을 못하면 당장 터져 버릴 것처럼 벌겋게 달아 있었다. 어른들께 인사도 못할 만큼 급한 모양이었다. 새 폭탄이 떨어졌어요. 일본 하늘이 온통 환하되어 도시 하나는 완전히 불바다가 됐고요. 오늘 아침 일찍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정신없을 때 바로 이때 양이 집의 당도에 샤샤 뒤를 따라 들어오다가 그의 말을 듣고 소리쳤다. 일본 왕이 원하더라도 군부를 항복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샤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놈들 또 한 방 맞을걸, 또 한 방이 터질 거라고. 그들은 샤샤의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 그의 얼굴과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며 할 말을 잇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아버지까지도 샤샤의 그런 웃음을 나무랄 만큼 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다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오싹했다. 마침내 이란이 입을 열었다. 러시아는 이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할 것이다. 하라지요. 뭐 미국이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샤샤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 잔혹한 웃음을 다시 한번 터뜨리자 나머지 세 사람은 그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샤샤는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 폭탄 소식을 알았지.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 후 러시아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어디선가 그 소식이 새어나왔다. 모두 그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일본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대가 만주 깊숙이 들어왔으나 일본은 그대로 항복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두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미국은 이런 폭탄을 도대체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나흘째가 되자 일본은 전황이 왕위를 유지한다는 조건만을 달아 항복을 선언했다. 한바탕 해오리가 휩쓸고 지나가자 김씨 가문의 남자들 이란과 연춘 그리고 두 손자는 마음을 다 잡았다. 이 나라 지하 정부로부터
모두 미군의 진주를 기다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때까지 조선인들은 어떤 움직임도, 일본에 대한 어떤 보복 행위도, 어떤 반란의 조짐도 보여선 안 된다. 집안에서 조용히 기다려라. 우리의 희망은 미국에 있다. 이 지시에 따라 양은 병원에 나가지 않았고 샤샤도 집에 있었다. 언제나 오는 거지. 연춘이 신음하듯 말했다. 그 역시 조바심이 나 있었다. 이란 말은 노인답게 냉철한 침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춘이 가만히 앉아 있지도 책을 읽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순이가 며칠 전 폭풍 후에 이영이 이상한 지붕을 고쳐달라고 당부했을 때도 이영이 상한 지붕을 고쳐달라고 당부했을 때도 손 한번 변번이 놀리지 않고 집에서 정원에서 집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란으로서는 은근히 재미있기까지 한 것이었다. 책을 한 권 써라. 이란이 말했다. 그는 정원 한보통의 긴 의자에 앉아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책이라 하셨습니까? 연춘이 되마다 불었다. 이란은 장죽의 작은 대통에 탁탁 죄를 덜었다. 내 책을 한 권 썼더니라.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연춘이 말했다. 언제 말씀입니까? 오래전. 내가 너처럼 조바심이 나 있을 때였지. 일인들이 오자 나는 여기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너처럼 말이다. 그때 침략자들의 만행을 기록한 책을 쓴 거야. 나는 역사책을 한 권 썼고 그렇게 해서 내 울분을 삭혔다. 연춘은 놀랍고도 반가웠다. 그 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따라오너라. 이란의 말이었다. 이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노쇠를 입힌 목재 서랍을 열어 비단천에 싼 두터운 원고 뭉치를 꺼냈다. 연춘이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다. 쓰느라고 정말 힘드셨겠군요. 제가 읽어봐도 될런지요. 좋을 대로 하려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게다. 네 이야기도 나올 거야. 네 재판에 대해 충실히 기록했다. 네 표정 하나 안 빠뜨리고. 부끄럽습니다. 연춘이 나지게 말했다. 아버지가 정원으로 돌아가 장죽에 다시 담배를 채우는 동안 그는 자리에 앉아 살인과 대량 학살과 암살, 강간과 약탈과 방화,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작태 등 그 시대의 온갖 악행을 꼼꼼히 기록한 문장들을 읽으며 조바심을 잊었다. 그는 밤낮으로 다 읽어보고 나서야 아버지께 책을 돌려드렸다. 그러고 나자 연춘의 조바심은 두 배로 커져 그를 엄습했다. 아버지가 기록한 내용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백성은 언제나 구원받을 것인가. 그는 미국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침착했고 두 젊은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양은 미국을 신뢰하기에 그렇다지만 샤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들 중에서 연춘만이 침착하지도 확신에 차 있지도 못했다. 희망과 두려움의 똑같은 힘으로 그를 흔들어 놓아 승전국과 패전국 정부 사이의 공식 절차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는 밤이고 낮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한편 러시아 군대는 이미 북부 지방에 밀려들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과일 장수의 비밀이 아니었다. 일본이 항복하기 엿새 전에 그들은 시베리아를 통해 도보로, 만주에서는 해로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다만 놀라고 있을 뿐 저항하거나 손을 써볼 엄두를 못 냈다. 러시아가 전리품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으며 이제 거친 군인들이 도로와 마을들을 메우고 도시로 몰려드는 모습을 사냥개 앞에 도끼처럼 넋놓고 지켜볼 따름이었다. 연춘은 자문해 보았다. 어디까지 진군하는 거지?
미군이 오기 전에 전국을 장악하게 되나?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전역을 장악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다. 어떤 미군 장교가 지도 위에 선을 그어 놓았던 것이다. 러시아 군대는 위도 38도 선에서 멈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38선이 어디지? 일부 사람들은 전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거기서 나누기로 타협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자기 집이 혹 공산 지배하에 놓이게 되지는 않는지 알아보려고 자식들이 쓰다 둔 옛날 교과서에서 지도를 찾아보았다.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중 많은 이들은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이주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미군이 어서 와 주길 기도했다. 미국인들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고 있지? 샤샤가 웃으며 말했다. 올 거야. 양이 침착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이 하루하루 날이 흘렀지만 미국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나운 러시아 군대가 설정된 경계선을 무시하고 밀고 내려오면 어찌나. 이미 약탈, 강도, 강간 소문이 바다했다. 양은 초가집에 있으면서 시내에서 사온 권총 2자루를 닦은 다음 총알을 장전했다. 젊은 여인네가 없는 것이 천만 다행이긴 했지만 준비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마리코가 무사히 파리에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는 신문 보도를 통해 그녀의 행적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에서 온 전혀 새로운 어떤 거 하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녀에게 서양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샤는 냉소적이었다. 난 러시아 군대를 알아요. 군인들이 용감하고 나처럼 젊지만 특별히 다른 나라 군대보다 더 나쁠 것도 없어요. 러시아군이 온다면 내가 러시아로 말하겠어요. 그럼 우리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보여주기 위해 한 차례 러시아 말을 쏟아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두려워하며 듣고 있었다. 순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이 집에서는 조선말만 쓴다. 그리고는 샤샤의 불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요 며칠 조바심으로 가슴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 쉽게 자제력을 잃곤 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달 그러니까 9월 아흐렛날 마침내 미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졌다. 그들은 인천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소식에 접한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든지 깃발과 태극기 꽃과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집 밖에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일본인 총독이 지금 조선 남부에 살고 있는 60만 일본인들, 그중 많은 사람은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자 북부에서 도망쳐 온 이들이었다. 에게 조선인들이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경이 치안을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미국의 요청에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다. 조선인들은 대단히 궁지가 높은 민족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처럼 사사로운 복수나 자행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일본인 총독은 곧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조선인들이 미국인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만은 따를 수 없어. 연춘이 잘라 말했다. 드디어 예정된 날 이랑과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인천 부두에 나갔다. 이라는 미군에게 주려고 순이가 정원에 꽃을 꺾어 만들어준 꽃다발을 가져갔고 연춘은 내내 감춰두었던 태극기를, 양은 미국기를 들었다. 샤샤만이 빈손이었다. 미군이 부두에 들어왔을 때 500명쯤 되는 조선인들이 미리 나와 있었다. 조선인들을 대표해서 미군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선발된
시민들이었다. 모두들 손에 오지 못한 이들이 건네준 선물이며 꽃과 환영의 깃발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날은 무더웠지만 쾌청했다. 땅과 바다의 햇빛이 쏟아져 녹음은 더욱 짙었고 바다는 하늘인 듯 푸르렀다. 거대한 미국 군함이 미국기를 휘날리며 부두의 닻을 내렸고 현문이 내려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오른쪽에는 정장을 한 일본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 맨 앞에는 허리에 칼을 찬 총독이 있었다. 왼편에서는 일본 경찰이 조선인 궁중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막는다고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었다. 미군 장군이 현문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뛰쳐나갔다. 장군이 현문을 내려서면 그에게 인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 경찰들이 총을 들어 쏘았다. 조선인 5명이 죽어 넘어졌고 9사람은 부상했으며 선물과 꽃다발이 그들의 피로 물들었다. 이랑과 연춘 그리고 두 젊은이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배에서 내려오던 그 미군 장군은 어땠는가? 그는 일경을 꾸짖지도 제지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한 짓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폭도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으며 따라서 그를 환영하러 나왔던 조선인들은 일경에 의해 해산되고 대기하던 일본인 관리들이 환영식의 주인이 되었다. 이랑과 연춘 그리고 두 젊은이는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미국 장군이 일본인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군사 정부를 구성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는 현 직책을 고수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는 조선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조선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을 목격할 때 이랑과 연춘 그리고 샤샤와 양 4사람은 어느 집문간에 모여서 있었다. 대문은 빗장이 채워져 있었지만 경찰이 환영 나온 조선인들을 해산시킬 때 그 지붕 아래서 몸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후줄근한 깃발과 꽃들을 늘어뜨린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님? 양이 여쭈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란이 대답했다. 그는 꽃다발을 도랑에 던져버렸다. 깃발을 접어라. 집에 가져가서 잘 간수해 두었다가 다음날 쓰자꾸나. 연춘이 미적대면서 높은 부대로 따르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 미군 장군이 총독에게서 막 칼을 넘겨받으려는 참이었다. 거기서 연춘은 장군이 달아나는 조선인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일본인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당부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 조선인들이 뛰어 달아날 때 깃발이며 국기가 흙 속에 짓밟히고 꽃다발이 찌부러지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했다. 그는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쳤다. 만세 만세. 연춘은 더 이상 외치지 못했다. 즉시 총이 겨누어지고 총성이 울리는 순간 그는 목숨이 끊어진 채로 흙바닥에 나뒹굴게 된 것이다. 뒤돌아서 그에게 뛰어간 것은 양이었다. 그 역시 무슨 일을 당했을지는 자명했으나 병원 상사가 그를 구했다. 조선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몇 사람이 미국인,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의사들이 있었는데 양을 말리러 뛰어든 사람은 의사였다. 그 미국 의사가 속삭였다. 돌아가시오, 돌아가요. 저들이 다시 쏘기 전에 저분은 걱정 마시오. 내가 병원으로 모시겠소. 그러니 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오. 난 당신을 구해줄 수 없소. 양은 그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란이 쓰러져 있는데 사샤가 머리를 받쳐들고 있을 뿐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두 젊은이는 힘을 합쳐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연춘의 시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병원으로 모셔갔다. 가는 길에 양이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큰 아버님은 스스로 이런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라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가 지금 위로받게 되었느냐? 조용히 있거라. 그러나 조용해질 수가 없었다. 군중들 중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설깨울며 그들을 따라왔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갈대가 죽은 것이다. 누가 아들 차를 메우지? 이란이 물었다. 장례의 날이었다. 그들은 다시 집에 돌아왔으나 연춘은 이제 산비탈 할아버지 곁에 누워 있었다. 각지에서 사람이 와 이란 내외와 연춘의 묘소에 절을 했다. 순이는 흐느껴 울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들은 안방에 앉아 곱다니가 더운 차를 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정원에서 벼랑간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북으로 갈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양의 목소리 아니에요? 순이가 속삭였다. 쉬. 이란이 순이를 제지했다. 그들은 방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이란은 손을 내밀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어두운 정원에서 두 젊은이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이란 내외는 두 젊은이가 싸우면서 악을 쓰고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었다. 샤샤가 양을 죽이겠어요. 순이가 숨죽여 말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문까지 걸어갔다. 너희 두 놈! 순이가 노인네의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란이 그녀 옆으로 왔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요? 그가 물었다. 누가 알겠어요? 순이가 말했다. 그녀는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자세히 내다보았다. 그들은 한데 뒤엉켜 흙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양이 죽겠어요. 하지만 올라타고 있는 것은 양이었다. 양은 샤샤의 어깨를 움켜쥐고 그의 머리를 굳은 땅바닥에 부딪혔다. 샤샤가 딱딱 부딪는 이빨 사이로 소리쳤다. 형은 자존심도 없어? 형은 여기서 살라고 저 미국놈들의 모욕이나 받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내 목을 놔. 이러니 느닷없이 순이를 밀쳤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성큼성큼 두 젊은이에게 가서 둘을 떼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아야 하니 내 집에서 너희 둘이 싸우는 걸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 싸워야 하는 거냐? 이란의 목소리에 양은 버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일어나서 숨을 몰아쉬며 흐느꼈다. 할아버님.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샤샤도 따라 일어났다. 그는 허리를 굽혀 어깨에서 떨어졌던 배낭을 집어들었다. 예전에 쓰던 배낭이었다. 그러고 보니 차림새도 그가 처음 왔을 때의 그 옷에 그 굽높은 구두와 벨트 달린 투닉 상이었다. 샤샤가 양을 향해 소리쳤다. 이 배신자. 순진에 터진 멍청이. 연애밖에 모르지. 멍청한 사랑. 개만도 못해. 더러워. 모두 다 더러워. 샤샤는 그들 발밑에 침을 뱉고는 배낭을 어깨에 둘러매고 열려있는 대문으로 달려갔다. 양은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가 이란에게 말했다. 이것 때문에 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묵은 뒤에 이것까지 본 거예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왜 제가 그럴 수 있었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이라는 손자에게서 종이를 받아 석등불 밑에 한자 읽었다. 그것은 파리에서 온 전부였다. 살아 계신가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쪽지를 다시 양에게 건네주었다. 안으로 들어와라. 순이가 불렀다. 하지만 양은 할머니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돌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란도 그녀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대문간으로 가서 문 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샤샤가 뛰어든 밤 어둠 속을 독립이 대체 뭐지? 이란이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물었다. 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스스로 대답했다. 독립, 그것은 행복한 꿈이었어. 들어오세요. 순이가 다시 부르더니 밖으로 나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들어가요, 영감, 어서요. 그녀가 이란을 방석에 앉히자 곱다니가 차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 촛불을 켰다. 바깥 정원에서는 양이 천천히 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밤바람은 서늘했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샤샤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샤샤를 잃었다. 양은 연춘의 관이 무덤의 구덩이로 내려갈 때 샤샤의 얼굴을 보고 그 점을 우려했었다. 그는 샤샤가 흐느끼며 조문객들을 밀치고 달려나갈 때 그것을 알았다. 그는 있는 힘껏 샤샤를 뒤쫓아 갔지만 샤샤가 먼저 집에 도착해 하인의 손에서 마리코의 전보를 낚아챘다. 파리에서 보낸 것이었다. 샤샤는 대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투에 휩싸여 그에게 욕을 하며 사납게 달려들었다. 둘은 느닷없이 사생 결단을 하듯 맞붙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구겨진 종이 쪽이 눈에 띄었다. 양은 그것을 집어들고 반드시 펴서 다시 읽었다. 살아 계신가요? 이것이 전부였다.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사랑, 어쩌면 들뜬 혹은 외로운 기분에서 별뜻 없이 택한 낱말들일지도 모른다. 그때 문득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무슨 목소리처럼 내부에서 솟아올랐다. 물론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 계신가요? 살아있다. 큰아버지는 살아있는 갈대였다. 몸은 비록 무덤에 누워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되뇌었고 어떤 이들은 그가 탈출한 감방의 거친 돌 틈으로 죽순이 솟아나왔다는 오랜 전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에서는 탈출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슬퍼하였다. 불과 며칠 전 큰아버지가 거의 수줍은 표정으로 언젠가 밤중에 남몰래 동생을 보러 왔을 때 당시 간내애였던 양이 마치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듯이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생각났다. 너는 내 품에 발짝 뛰어들어서는 두 손을 내 뺨에 댔어. 넌 전생에 나를 알았던 게야. 양은 그때 그 순간을 거의 다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또 연춘이 조선의 우고지사들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가 생각났다. 귀에 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봄이 되면 대나무의 늙은 뿌리에서 푸른 새순이 솟아난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야. 인간이 태어나는 한은. 그때 할머니가 불렀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문을 닫아 양아. 그는 몸을 일으켜 문 앞까지 갔다. 그는 거기 서서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 말했다. 시내 좀 가봐야겠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제 친구 편에 소식을 좀 보내야겠어요. 미국인 친구요. 무슨 소식을? 이란이 물었다.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양이 말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순이가 걱정을 했다. 그리 늦지 않았어요, 할머님. 그가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요. 그는 절을 한 다음 두 분을 곱다니에게 맡기고 혼자서 길을 나섰다. 대문 너머 하늘에는 새로 나온 달이 높이 떠 있고 달 아래로는 늘 보는 별이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끝.